먼저 우리가 시설 토양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전체적으로 토양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사 순서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밑거름을 넣어준다. 왜 그럴까요? 흙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분야든 농사 순서는 먼저 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흙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떤 흙을 만들어야 하냐면 땅심이 좋은 흙이란 말이 있죠. 땅심. 이게 땅이 힘이 좋은 그런 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비료만 주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물을 넣어서 흙을 떼알 구조로 만드느냐. 유기물이 뭐죠? 볏짚이나 퇴비. 그렇죠. 우리가 총 말하는 퇴비를 유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갈아 엎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땅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흙을 만든 다음에 우리는 뭘 하냐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품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품종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고추의 품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작물을 할 거냐는 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땅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은 절대 먼저 섣불리 시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고창의 복분자가 인삼보다 더 비쌌어요.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복분자 관심 없어요? 작년에 복분자가 인삼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러면 인삼을 심을 때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하죠? 인삼을 심으려면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묵히잖아요. 묵히면서 녹비작물 심고 온갖 퇴비 넣고 다 1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인삼을 심어요. 근데 제가 고창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분자 어떻게 심습니까? 복분자가 비싸다고 하니까 빈 땅에다 막 심어 대는 거예요. 그러고는 복분자가 죽는다고 난리는 거예요. 왜? 인삼보다 더 비싸면 인삼밭보다 더 잘 만들어서 심어야 되잖아요. 특히 과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과수나무는 그냥 심어놔요. 심어놓고 그 다음부터 퇴비 주고 비료 주고 막 그럽니다. 과수원, 여러분 과수원 가서 보면 과수 심은 토양 위에다 이렇게 퇴비 깔아놓은 농가들 봐셨죠?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헛돈 쓰는 거예요. 퇴비는요, 흙하고 섞여야 됩니다. 그냥 위에다 덮어놓아봐야 그거 필요 없어요. 위에다 덮어놓으면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죠? 퇴비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럼 과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심을 때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 속에 퇴비를 충분히 넣고 그 위에다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무가 그 퇴비를 몇 년간 써먹죠?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뭐 25년, 30년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토양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우스 토양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물어보면 대체로 다 똑같아요. 그냥 심어놓고 2, 3일에 한 번씩 물 주고 물 줄 때 가끔 비료 타서 주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한 4, 5년 지나면은 내 토양에 염류가 많아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염류가 자꾸 쌓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벼를 심어요. 벼를 심는. 그게 최악의 방법이에요. 하우스에서. 염류가 쌓이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농약방을 가요. 가서 물어봅니다. 내 하우스에 염류가 많은데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농약방 사장은 있다고 하죠. 이거 한 번만 쓰면 염류가 확 줄어든다고.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뭘 한 번 써서 염류가 제거되는 것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오늘 제가 강의를 여러분 3시간 동안 해야 되고요. 충분히 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종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비료 주고 물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농사 순서입니다. 이게 노지가 됐든 논이 됐든 밭이 됐든 하우스가 됐든 이건 똑같아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은 쓸데없는 돈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우스에서 우리 선생님은 작물을 뭐 재배하세요? 저는 수박. 수박. 예. 수박 농사지어서 돈 잘 버는 방법이 뭐죠? 농사를 잘 지어. 농사를 일단 잘 짓는다. 그럼 모두가 잘 지면 수박값은 떨어져요. 그러죠?
예, 여러분들이 저희 기술원에도 경영 분석팀이 있어요. 이 경영 분석팀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농사 지어서 돈 버는 방법은 생산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 생산비를 내가 어떻게 줄일 거냐는 거죠. 그냥 수박을 키우면서 다 굶겨서 죽일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 주면서 우리가 생산비를 줄이자. 그러면 주는 건 주고 안 줘도 될 것은 주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가 현장에 다녀보면 안 써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농약방에 가서 뭐 새로 나온 영양제, 뭐 외국에서 수입했다는 비료 이런 걸 비싸게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다 안 써도 되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농업인들은 내가 물을 줄 때 흙 속에 물이 얼마 있는지 알고 싶어. 내가 비료를 줄 때 내 토양에 도대체 비료가 얼마가 있는지 알고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시설 하우스는 이걸 미리 알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시설 하우스 토양을 망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사진도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시설 토양 잘못 관리해가지고 그 겪는 고충, 금전적인 손실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흙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토양에 화학적인 어떤 비료 성분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 토양에 자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물 빠짐이 좋은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농업인들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농사 짓기 좋은 나라요, 아니에요? 왜요? 왜 아닙니까? 땅이 너무 늙었다고 미리 예수 보셨나요? 대한민국은요, 농사 짓기 최고 안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우리는 기후가 뭐라고 그랬죠? 살기 좋은 사계절이라고 했지만 농사 짓는데 사계절은 아주 빵점입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햇빛 가려줘야 되고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떼줘야 하는 그게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시설하우스예요. 시설하우스는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뭔가 조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해줘야 되겠어요? 그 작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지구의 흙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바위를 더 파고 들어가면 용암이 나오죠, 용암. 이게 이제 폭발은 화산 폭발이잖아요. 그 용암이 폭발해서 된 게 처음에 바위가 만들어집니다. 이 바위가 깨지면 자갈이 되고 자갈이 깨지면 모래가 되고 모래가 깨지면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미사, 아주 가는 모래가 되고 그게 깨지면 점토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흙, 토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땅속을 막 파보면 바위가 나오는데 이 바위가 깨져서 이렇게 흙이 되는데 1cm가 만들어지는데 1700년에서 400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작물 재배는 토양이 한 15cm에서 재배를 하니까 15cm로 따지면 한 6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지금 흙을 여러분들은 쓰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가서 흙을 보러 가면 감사한 마음으로 써야 돼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만들어진 흙이라는 겁니다. 여기 화면 잘 보이세요? 너무 불이 밝아서 잘 안 보이시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흙은 이 용암이 나와서 굳을 때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됐습니다. 이 화강암이 굉장히 그 산성을 띄어요. 그리고 규산 함량이 55%나 들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한 번 비가 오면은 조금씩 오는 게 아니라 왕창 와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우리가 그동안 주었던 비료 성분들이 빗물에 의해서 다 떠내려 갑니다. 떠내려 가서 어디로 가죠? 하천으로 가서 나중에 다 바다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경사지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약 한 80%가 산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땅은. 유기물 함량이 평균이 2.4%밖에 안 됩니다. 1922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농경지의 유기물 함량을 보니까 논토양이 4.4%, 밭토양이 3.9%나 됐는데 지금은 2.4%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화학비료 위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화학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농경지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화장실이 어디가 있었죠? 저기 대문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 옆에 또 이게 한쪽에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뭐가 있었습니까? 소변통이 있어요. 소변통. 우리 집에 오신 손님 가시기 전에 저기다 소변 놓고 가라고. 지나가다가 우리 집 화장실에 싸놓고 가라고. 왜? 그것이 다 거름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싸는 오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요소가 들어있어요. 요소가. 아주 훌륭한 비료였죠. 이게 그런 걸 갖고 농사를 지을 때는 유기물 함량이 높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우리는 너무 배고픈 시절에 있어서 잘 먹고 많이 먹기 위해서 막 화학비료를 주고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진달래. 옛날에는 우리나라 산에 소나무와 진달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선생님 댁이 어디세요? 전 용안입니다. 용안. 네. 그쪽 좀 산 있죠? 있어요. 옛날에 진달래 많이 봤죠? 네. 지금은 진달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진달래가. 이 소나무하고 진달래는 아주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이에요. 이게 얘들은 그냥 아무 땅에다 심어놓고 비료 안 줘도 잘 자라요. 워낙 쟤들은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이게 낙엽을 긁어다가 그걸 갖고 불을 뗐어요. 난방을 했다고요. 근데 보일러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그런 낙엽을 긁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어떻게 됐겠어요? 비옥해지면서 산속에서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막 자라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잘 자라서 올라온 나무가 바로 참나무들이에요. 참나무가 크면서 얘들은 잎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나 이런 진달래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잎도 넓기 때문에 햇빛을 다 가려서 얘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울창한 숲에 가면 소나무들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그 7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뭘 심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었어요. 그래서 요새 양봉업자들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서 보면 아카시아 나무 많이 없어졌죠. 보기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참나무가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카시아 나무가 자꾸 없어져요. 이게 생태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거 좀 히터 좀 끄면 안 될까요? 막 졸리시는 것 같아서. 그 토양을 우리가 입자별로 나눕니다. 입자 크기별로. 그래서 2에서 0.05mm를 모래라고 하고 그보다 작은 것은 미사라고 하고 아주 작은 것은 점토라고 합니다. 이게 0.002mm 이하. 0.002mm 이하면은 여러분이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딱 대면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지문. 그 지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자 크기가 바로 점토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토양을 물에 묻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비벼보면 미끌미끌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점토입니다. 우리가 보통 찰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였는데요. 이 점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들은 전기를 띄어요. 무슨 전기를 띄냐면은 음이온,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점토 표면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는 비료들, 질소, 칼슘, 뭐 아연, 칼륨, 마그네슘, 구리 이런 우리가 주는 비료들은 다 뒤에가 플러스가 붙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비료를 주면은 토양에서 점토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땅은 모래 땅이라 비료기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래는 전기를 안 띄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주면은 모래 땅은 비료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 하천으로만 가겠어요? 땅 속으로 들어가요. 네. 갖고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땅 속으로 내려가면.
예? 계속 땅속으로 흘러내려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렇죠. 지하수까지 갑니다. 그럼 지하수에 가면 그 지하수는 결국은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결국은 수질이 오염되고 그 오염된 물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속에 들어있는 질소가 암을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암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내가 식수로 쓰겠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검사해야 되는 항목이 질산성 질소라는 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 속에 그게 10ppm이 넘게 나오면요, 그 물을 못 먹게 해요. 식수로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질산성 질소가 바로 뭐냐면은 그 물이 들어있는 물을 계속 애들한테 먹이면 애들이 얼굴을 파란색을 띠는 청색증을 띠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비료 쓰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친환경 농산물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유기농산물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농약을 그래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이 위험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가 있는 비료들은 이런 점토가 붙잡아 두는데, 그럼 마이너스가 있는 비료는 어떻게 될까요? 봤더니 이렇게 이 주변에 이렇게 마이너스들이 있는 비료들은 이 플러스가 있는 주변을 이렇게 뺑 돌아서 달라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이 점토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애가 바로 뭐냐면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비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이렇게 비료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농교육을 받으면 모든 강사들이 퇴비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점토가 바위가 깨지고 자갈이 되고 자갈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점토가 된다고 했는데, 점토가 됐을 때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점토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일라이트라고 하는 점토 이름을 줍니다. 그러다가 이 일라이트가 시간이 지나면은 버미큘라이트라고 하는 점토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되면은 지나면은 몬모릴로나이트라고 하는 점토로 바뀌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카오리나이트라는 점토로 바뀝니다. 이 시간이 앞침이 돼서 저녁이 가는 게 아니라 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유기물이 양분을 붙잡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붙잡냐면 양분을 200만큼 붙잡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일라이트는 양분을 40만큼 붙잡아요. 뭐 유기물에 비하면 형편없죠. 그 다음에 버미큘라이트가 되면 100에서 150만큼 양분을 붙잡는 역할을 하고, 몬모리오나이트가 되면 80에서 150 정도 붙잡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오리나이트가 되면은 얘는 양분을 10밖에 붙잡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토양은 거의가 다 카오리나이트입니다. 이 카오리나이트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고령토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고령토 가지고 뭘 만들죠?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흙은 도자기를 만들면 아주 기가 막힌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품 명품에 보면은 고려청자, 이조백자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흙이 그렇게 도자기를 만들면 아주 좋은 흙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흙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기운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토양을 여러분은 어차피 써먹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어요? 저한테 필요한 양분도 주고 보약도 주고, 하여튼 흙이 좋다는 건 뭔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이렇게 약해지면 가서 보약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보약 먹을 때 보약을 어떻게 먹죠? 먼저 가서 진단받고 조제해서 먹잖아요. 그럼 우리 토양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냥 가서 우리나라 흙이 안병구가 보니까 카오리나이트가 많고 너무 늙었다더라, 뭔가 넣어주라. 아까 이분은 지금 유기물을 넣어야 되는데 유기물 얼마만큼 넣을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적당히 넣으라고.
그러니까 저 토양에 지금 힘이 없어. 쟤한테 지금 보약을 먹여야겠는데 무슨 보약을 얼마만큼 먹일 거냐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냐고요. 모르죠. 아시는 분 있더라고.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이게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본지 아세요? 동네 이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럼 이장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 그 비료 한 2% 넣어 그냥. 퇴비 그 적당히 넣어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저 임실에 가서 귀농귀촌반 교육을 하면서 제발 가서 동네 이장들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물어봐야겠어요? 기술센터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양을 진단하고 진맥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여기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센터에서. 익사는 돈 받지요? 안 받는데 왜 안 하세요? 제가 보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토양 검정 한 점 하는데 한 1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다 일단 액자로 담아야 돼. 갖고 온 식구가 찢으면 안 되니까 잘 보고 해야 돼. 왜? 내가 많은 돈을 드릴 거예요. 미국도요. 토양 검정 한 점 하는데 12만 원 돈을 냅니다. 베트남도 10만 원 돈 낸다네요, 지금은.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 콜롬비아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농업인을 위해서는 토양 검정을 무료로 한다니까 깜짝 놀래요. 콜롬비아도 자기네 나라에서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4만 5천 원의 돈을 낸다네요. 우리나라만 공짜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양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토양 속에는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들어있는데 나는 뭐 양분 관리만 하겠다. 나는 산소 관리만 하겠다. 나는 물 관리만 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조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 그 다음에 양분, 토양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 이것들을 전부 조화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물리적인 것은 물속에서 자라는 벼 빼놓고는 통기성도 좋아야 되고 보수성도 좋아야 되고 투수성도 좋아야 됩니다. 고추밭에 비가 와서 12시간 물이 차 있으면 고추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얘가. 왜 죽어요? 숨 못 쉬어서 죽어, 숨 못 쉬어서. 그래서 이 밭에서 자라는 모든 작물들은 뿌리에 물도 중요하지만 산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벼는 산소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그냥 벼는 물속에 항상 담궈 놓으면 가는 숨 안 쉬어? 예? 그러면 논에다가 산소를 어떻게 줘요? 예? 물을 그래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코에 한쪽에 계속 물이 들어오고 한쪽에 물이 나가야 돼. 왜? 흐르는 물 속에는 산소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항 속에다 물고기 키울 때 뭔가 돌아가는 거 있잖아. 물방울 뽀글뽀글 올라오게. 그게 바로 물 속에 산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벼도요. 적은 양의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논을 물을 넣어놓고 딱 물 가다 놓고 하면요. 논에서 밑에서 막 기포가 올라오면서 물속이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도 계속 넣어주고 빼줘야 돼요. 논도.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양분은요. 적당한 토양 pH를 유지하는. pH가 뭐죠? 여러분이 말하는 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도를 6.5에서 7.0이 되도록 맞춰줘야 돼요. 특히 시설에서는 이 산도 관리가 실패하면요. 그분은 농사 망쳐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의 산도 관리는 뭘로 하고 있죠? 산도 관리는 뭘로 합니까? 예? 그래요. 석회로 해요. 석회로. 석회를 누가 주죠?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땅은 석회를 집어넣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토양 pH가 평균 4.3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6.5로 올리려면은 석회를 꼭 넣어줘야 되거든. 석회가 안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토양 pH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석회를 잘 다루는 농부가 부자 농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설 하우스는요,
제가 그동안 쭉 연구해보고 뭐 이렇게 쭉 해보면은 시설 하우스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토양이 속에 공기를 많게 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pH를 잘 맞출 것. 그것만 하면은요, 하우스는 거의 80%는 성공입니다. 그걸 안 하는 분들은 이제 가서 뭘 하냐면 맨날 농약방 김 사장 찾아가야 돼, 하여튼. 가서 거기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뭘 잘하라고요? 토양의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토양의 pH 맞추는 거. 이것은 시설 하우스에서 아주 기본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양 미생물의 생육 조건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토양 관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는 뭐냐면 흙이 한 45% 들어있고 유기물이 5%, 물이 25%, 공기가 25% 들어있는 흙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퇴비 넣고 쟁기질하고 거기다가 물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균형이 깨질 때 바로 시설하우스는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뭐죠? 물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공기 있는 것은요, 처음에 잔뜩 공기층을 만들어 놨다가 한 방에 여러분이 보내버려요. 없애버려요, 저걸. 왜 없애는지 알죠? 물을 너무 많이 품었을 때. 이게 그 묘를 심을 때 노타리 치잖아요. 노타리를 토양을 너무 말랐을 때 쳐. 그래가지고 가서 노타리 쳐는 것 보면 꼭 미장해 놓은 것처럼 아주 밀가루 뿌려 놓은 것처럼 아주 몽골게 쳐가지고 그렇게 딱 두둑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심을 때 좋잖아. 아주 심기 좋잖아, 이게. 그렇게 딱 심어 놓고 물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이 굴러다니는. 이 토양이 그냥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여러분은 공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타리를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거칠게. 막 흙이 주먹만하게 뭉쳐지게.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수박무 심는 날 그 묘 심는 사람들한테 욕 무지하게 먹어요. 노타리 잘못 쳤다고. 근데 그날만 욕 먹으면 돼요. 그러면 걔는 계속 토양 속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수박이 보면 훨씬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수박 심고 심는 날 물 주잖아요. 예. 그 다음에 물을 언제 줘요? 봐서 이제 좀 부족하다가 그럼 며칠 만에 줘요? 뭐 며칠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상태 봐서. 상태 봐서. 그러니까 그 상태가 평균적으로 며칠이 되냐고. 심고 나면 뭐 여름 같은 경우는 한 2, 3일도 되고 2, 3일. 그렇죠. 겨울에는 한 일주일. 수박을 심어 놓고 첫 번째 꽃이 필 때까지 며칠 걸리죠? 한 3주 걸려요. 근데 이제 여름하고 네. 봄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한 3주 걸려요. 첫 번째 꽃이 필 때까지. 수박을 심어 놓고 첫 번째 꽃이 필 때까지 물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그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못하죠. 못해. 사모님한테 그냥 날마다 욕먹어. 저 영감이 수박 심어놓고 수박 다 죽인다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 이 수박이 무슨 현상이 왔을까요? 살려고 뿌리를 덮었겠죠. 그렇죠. 수박, 이 식물은 심어놓고 주인이 물을 안 주면요. 주인한테 욕을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뿌리가. 계속 땅속으로 들어가요. 저 살라고. 그러니까 얘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줄기가 굵어져요. 주인 욕을 하면서. 근데 수박 심어놓고 이틀 사흘에 물을 주면요. 주인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뿌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밑에 거기에 다 뭉쳐 있어요. 뿌리가 할 일이 없어. 주인이 물을 너무 잘 주니까. 그럼 그 주인은 중국 옛날 못 가? 중국 못 갔다 와. 5일 동안 자리 못 비워. 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리성을 개선하는 방법은 통기, 보수, 투수성을 개선한다. 즉 토양 입자가 이렇게 탁탁 뭉쳐 있는 것을
이렇게 떼알 구조로 만들어서 큰 구멍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물리성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물리성 개선, 입단 구조 개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기물 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우스에다가 볏짚을 넣어주면은 볏짚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죠. 넣고 노타리 치고 나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볏짚이 안 보여요. 그게 한 2달 정도 지나면 볏짚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땅 속에 이렇게 볏짚이 묻혀있던 자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침식이죠. 그게 그 자리가 다 이제 분해돼서 없어지면서 뭔가 공간이 생겨 있겠죠. 그 공간 속에 작은 공국이 만들어져서 뿌리 생육에 적절한 조건이 되고 그 속에 작물 뿌리가 신장하고 경운도 씌워주고 작은 동물이라든가 미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특히 시설 하우스에 제가 고창 땅이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는 황토 땅. 완전히 황토 땅이죠. 근데 이게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저 황토 땅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기 가서 농사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게 고창에 있는 황토들은요. 이게 몇 수천만 년 전에 바람에 의해서 날라와서 그게 만들어진 흙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창에 가면 이게 둥근 야산들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바람에 날려와서 쌓인 흙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고창 흙은 파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맨 점토나 미사만 나와. 모래도 안 들어있어요. 왜? 바람에 날려와서 쌓인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 흙 속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철이 산화돼서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창 토양은 비가 와서 보면 죽처럼 변하고 이게 마르면 빨간 벽돌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농사 짓기에 최악의 토양입니다. 그 고창 땅에서 80동 하우스에다가 수박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80동 하우스면 엄청나죠. 네. 그분이 맨날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내 토양은 물리성이 나빠서 걱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 토양은 너무 물리성이 나쁘다. 당연하죠. 고창 그 땅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이걸 개선하는 방법이 뭐겠냐 해서 제가 그때 추천한 게 뭐냐면 파쇄목이었어요. 어떤 파쇄목이냐면 이제 댐 같은 걸 만들면 이게 산에 그 잡목을 다 베어야 되잖아요. 이 베어낸 잡목을 갖다가 강제로 기계를 마세해서 나온 파쇄목이 있습니다. 그 파쇄목을 사다가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40톤 트럭으로 막 15차씩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샀었어요. 사가지고 1년간 밖에다 쌓아놓고 쌀기어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1년간 밖에서 묵혔다가 그걸 하우스에다 집어넣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그 집 땅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좋죠. 스폰지처럼 바뀌었어요. 그 황토가. 그래서 하우스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영양제, 뭐 수입 비료 뭐 이런 걸 써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제일로 좋은 것은 내 토양을 어떻게 스폰지처럼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는 기왕에 넣는 유기물을 거친 유기물을 넣으라고요. 하우스는. 거친 유기물. 가장 여러분이 손쉬운 게 뭐가 있어요? 볏짚. 근데 여러분이 볏짚 갖다 넣으려면 이제 소하고 싸워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익산에 웅포 옆에 가면은 억새 있잖아요. 억새. 거대 억새.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몇 군데에서 실험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억새를 저게 지금 184헥타인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것을 익산에서 조금 사업화를 해가지고 익산의 하우스 농가에다가 공급해주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여기 웅포에 있는 것은 진흥청에서 억새단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억새를 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재작년에도 누가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싹 태워버렸어요 그걸.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하우스에는 그것같이 좋은 게 없어요. 농사가 잘 되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저희 어디야 용안에서 실험하고 있다니까 수박밭에서. 농업 전문학교 나온 우리. 그다음에 제가 여기 봉동에서 딸기밭에도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익산시에다가 그걸 건의를 했었어요. 이걸 그 웅포 옆에 하우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베어서 이렇게 곰포로 말아놓으면 농가들이 가서 실어 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주기 뭐하면 얼마씩 돈 받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볏짚 사서 쓰니까. 이걸 익산시에서 안 움직여요. 제가 몇 번 거기에 건의했고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신문에다 홍보기사도 냈어요. 억대를 넣었더니 시설하우스가 이렇게 좋아지더라.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건의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시설 하시는 분들이 그걸 쓰게 해달라고 가서 하세요. 지금 진흥청에서는 익산시에도 저걸 넘겼어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저희가 3년째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이 억새를 조금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건 저희가 이제 임의대로 지금 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구례 쪽에 가면 뭐가 많았죠? 오이 재배를 많이 해요. 그 오이 재배 하시는 분들이 오이 재배 안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 여기 금강 안으로 왔어요. 그냥 여기 와서 달마다 그 사람들이 뭐 했냐면 그 안에 있는 억새를 베어놓고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실어 갔어요. 그 사람들이. 오이밭에 집어넣으려고. 오이가 다 하우스잖아요. 이게 여기 지금 최고 좋은 자원이 옆에 있어요. 볏짚보다 훨씬 더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진흥청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배추인데 배추밭 옆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어떻게 뚫었냐면은 이 크기가 지름이 5cm, 깊이가 15cm 이렇게 옆에다 구멍만 뚫어봤어요. 그냥 긴 막대기 갖고 와서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구멍만 뚫어봤더니 상추는 14%의 수량이 증가를 하고 노지 봄배추는 16%, 봄무도 7%의 수량이 차이가 나더라. 왜? 뿌리에다가 우리가 이 공간을 확보를 해줬거든요. 이 구멍을 옆에다 뚫어놨더니 이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고 땅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뿌리가 그만큼 호흡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별 돈 들이지 않고도 이게. 그래서 제가 하우스는 이걸 자르라는 거예요. 하우스는 뭘 자르라고요? 뿌리가 숨쉬게 자르라고요. 그게 최고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갈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잎단이 파괴되는 것은 너무 많이 건조시킨다든가 너무 습하다든가 너무 막 얼린다든가 너무 금방 녹는다든가 너무 경운을 자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잎단이 파괴되는 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과습이에요. 토양이 습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그때를 환원 상태라고 하고 토양이 너무 건조되면 산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학술적인 용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즉 토양이 너무 과습 상태가 되면 토양 속에 있는 질소가 다 공중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하우스 토양을 과습, 물이 많게 관리를 하면 여러분이 주는 질소가 다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날아간다고. 하우스는 공중이 어디야? 하우스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우스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가스가 어디로 오겠어요? 여러분 폐 속으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하우스를 오래 하면 농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스 때문에 그래요. 질소 가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우스의 토양의 수분 관리를 잘못하면 내가 질소도 손해, 내 건강도 나빠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토양에 수분이 많게 되면 여러분이 준 인산질 비료는 식물이 써먹을 수 없는 불용성 형태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얘는 비료가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수분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작물이 이용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키우는 작물 뿌리에서는 칼륨, 즉 칼리가 자꾸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 식물이 칼리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식물 전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수분이 너무 많다 보면 자꾸 밖으로 빠져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크라고 물을 줬는데 그 물 때문에 질소, 인산, 칼리가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식물이 써먹질 못하고. 그럼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양에 수분은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고? 25% 저는. 그 가장 여러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겉에 흙을 한 5cm 쫙 걷어내고
속에 있는 흙을 한 주먹 딱 손으로 쥐어가지고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그래서 이 흙이 송편처럼 뭉쳐져 있으면 그때가 그 토양의 가장 최적된 수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쫙 폈는데 흙이 쫙 깨지고 금가고 그러면 수분이 어떻게 되세요?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한 5cm 걷어내고 한 주먹 딱 쥐었을 때 송편처럼 뭉쳐지는 거. 그때가 가장 좋은 수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토양의 화학성입니다. 토양의 화학성은 토양의 화학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양 속에 양분을 얼마나 줄 거냐는 거죠. 여러분은 그 줘야 되는 양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토양 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처방해 주는 대로 비료를 주라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예. 토양 검증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우리는 여기 뒤에 가면 다 나와요. 오늘 3시간 동안 제가 원 없이 얘기해드리고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토양 검증에 의한 적절한 시비를 해야 되고 토양 산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 토양 산도는 석회 물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물을 넣어가지고 비료를 잘 흡착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이 화학적인 화학성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토양 그 관리하는 거, 토양 개선하는 방법들 제가 쭉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수도 없이 해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아무도 그렇게 힘든 건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잘못됐고 순서가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걸 알려드리는 것 뿐이죠. 토양 산도라고 하는 것은요, 토양 속에 있는 그 물, 그러니까 토양 속에 수분이 들어있잖아요. 그 물 속에 녹아있는 수소이온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pH 7 이하는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고 pH 7은 중성이라고 하고 pH 7 이상은 알칼리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소이온이 수소 농도가 얼마나 많냐 적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토양 중에서 이 수소이온을 생기게 해주는 것들이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 원래 토양이 그렇다고요. 화강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양은 원래 수소가 많아요. 거기다 대고 비를 맞게 되면 토양 pH가 수소이온이 또 늘어나요. 빗물 속에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작물 뿌리, 모든 식물들은 우리가 주는 비료를 먹고 똥을 쌉니다. 그 똥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수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한 작물을 계속 거기다 키우면 토양 속에 수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 한 가지. 여러분 하우스는 수소 이온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수소 이온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진다고 하셨어요. 왜요? 그렇죠. 비를 안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 하우스는 토양이 산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알칼리 쪽으로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토양 관리에서 일반 노지에서 작물 재배하는 분들하고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토양 관리하는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우스는 pH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토양의 산도를 5.5 이하가 유지가 되면은 그 토양은 제일 먼저 나온 게 아질산가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 아질산가스가 아까 말했던 질소예요. 질소가 가스가 돼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 아질산가스가 여러분 폐로 들어갈 때 여러분 건강에 농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질산가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우스 안에 이렇게 하우스 안에 물방울이 맺히죠. 물방울 맺히잖아요. 안쪽에. 그 물방울 한번 찍어서 여러분이 맛을 보세요. 맛을 봤을 때 약간 그 신맛이 나면은 이 아질산가스가 나온 거야. 이 혓바닥을 딱 대보면 약간 쎄한 맛이 느껴지는 거. 그건 아질산가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게 여러분 하우스에 가스가 나왔나 안 나왔나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 하우스 안에 있는 물방울만 쫙 모아가지고 저희가 산도를 재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토양 산도가 5.5 이하가 되면 알루미늄, 망간, 수소, 철의 독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이 과잉이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토양 속에는 다 중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양 pH가 6에서 7 사이를 유지를 하면은 그 중금속들은 전부 다 그냥 자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양의 pH가 만약에 5.5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중금속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토양 속에서 중금속이 막 움직이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재배하는 작물로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작물로 흡수된 중금속은 또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으로 와요. 이 중금속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산한 농산물을 만약에 학교에 공공급식용으로 납품을 하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두 가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금속 함량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또 뭐 있죠? 잔류농약. 이 두 가지를 검사해 가지고 통과를 해야 공공급식용으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게 뭐라고요? 중금속, 잔류농약. 그러면 왜 중금속을 검사를 하냐면은 그 중금속 중에서 카드뮴하고 납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몸속에서 얘들이 어디로 갈까요? 피를, 혈관을 통해서 뇌로도 가거든요. 그래서 뇌에 카드뮴이나 납이 자꾸 쌓이면은 사람이 변한대요. 어떻게 변하냐면 자꾸 폭력성을 띈대요, 사람이. 그러면 애들이 폭력성을 띠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깡패가 돼, 깡패.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양 pH 관리 잘못하면 애가 뭐가 돼? 깡패 만드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pH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pH가 5.5 이하로 내려가면은 애들이 뭐가 된다? 깡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몰리브덴, 붕소,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인, 질소, 황,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왠지 작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양분같이 보이죠? 그것들이 뭐라고? 이용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토양 pH가 안 맞으면은, 저렇게 낮으면은 작물이 이용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성에서 pH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가 많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그 곰팡이병이 생기는 이유가 토양의 pH가 안 맞으면 또 생기기 시작을 해요. 물론 환기가 안 돼서도 생기지만 토양의 pH가 산성을 띠게 되면은 곰팡이도 더 잘 퍼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질산 가스 피해를 받았을 때 나타난 증상입니다. 즉 산도가 5.5 이하로 내려가면은 토양 속에 있는 그런 질소가 아질산으로 바뀌어서 이 잎 끝에 아침에 보면 이 잎 끝에 물기가 다 맺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가스들이 이 물 속에 잘 녹아요, 또. 그러니까 물에 녹았다가 이 물이 말라지니까 여기 끝에는 질소가 많아지겠죠, 잎 끝에. 얘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잎 속에 있는 칼슘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잎을 이렇게 타게 만들어요. 그게 잎 끝에가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타는 증상이 나오면 거기는 아질산 가스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끝에가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칼리가 부족하면 또 그렇게 띠기도 합니다. 칼리가 부족했을 때는 노란색을 띠기도 하는데 이렇게 끝에가 타는 증상이 있으면은 그것은 아질산 가스 피해라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재밌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 하우스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산도가 7.5 이상이 되면은 아모니아 가스가 나옵니다. 토양에서. 그래서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고 미량 원소가 결핍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량 원소를 잘 주었는데 pH가 높으면은 저것들을 식물이 써먹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리브데닌이 과잉이 오고 인산 유효도가 줄어들고 작물의 붕소를 흡수하는 것을 억제시켜준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암모니아 가스가 나와서 피해를 받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 고창에서요, 하우스를 11동을 하시는 분이 여기 보면 볏짚 막 쌀겨 집어넣고 그냥 이 양반은 중국을 가려고 그랬나 넣고 바로 노타리 치고 바로 비닐 씌우고 바로 수박을 심었어. 그때 11동에 있는 수박들이 전부 다 이런 증상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 하우스 주인은 뭘 하겠어요? 다음 해야 될 것. 예? 농약방을 가는 게 아니라 저 모종을 판 육묘장을 하여튼 너 나한테 문제 있는 놈을 팔았다. 이제 가를 족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육묘장은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내 거 갖다 쓴 묘가 당신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옥신각신 싸웠겠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어요. 제가 하우스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스 피해 받았구만. 한 방에 보니까 가스 피해예요. 암모니아 가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닐 밑에 맺혀 있는 물방울을 갖다 재보니까 pH가 너무 높아요. 가스 피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결책을 어떻게 했냐면 이 비닐을 이렇게 지금 이게 칼로 찢은 거잖아요. 칼로에 다 찢어라. 찢어서 비닐을 다 벗긴 다음에 다시 똑같은 묘를 심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주인이 잘못한 거고 이상이 있으면 묘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그 해에 아무 문제 없이 수확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모종값만 한 번 더 들어갔죠. 왜? 토양 pH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토양 산도가 7일 때는 우리가 주는 질소나 인산을 100% 써먹습니다. 근데 애가 pH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인산은 절반밖에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었는데 저게 비료기가 없는 거야. 그건 뭐예요? 토양 pH가 안 맞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토양 속에 그런 오묘한 조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많이 무시를 하죠. 왜 무시를 할까요? 왜 무시한다고 생각합니까? 토양 속에 그런 오묘한 조화가 있는데 그걸 다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 토양이 내 발 밑에 있어. 내가 밟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은 무시하나요? 하늘은 잘 무시를 안 해. 내 위에 있거든, 내가. 근데 토양은 내 발 밑에 있다고 무시하면은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석회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석회 사용 방법은 토양 분석한 후에 시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양 pH가 4.5일 때 석회를 딱 넣어주면은 바로 pH가 그날 그냥 넣어주자마자 pH가 확 변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되어야 pH가 6.5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2년, 3년 유지하면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때 다시 석회를 넣어주면 다시 또 이렇게 pH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석회는 3년 내지 4년마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매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회를 매년 신청해봐야 안 줘요. 정부에서도. 3년 내지 4년마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석회 양은 얼마나 해요? 양을 얼마나 해야 돼요? 석회를. 원래 한 동에 한 두세 포 정도.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한 동에 두세 포가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우스 내에서 특히 석회 중독증이 오면은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토양에 석회가 중독이 되면은요 여러분이 물을 주면 물이 땅 속으로 안 들어가요. 위에서 놀아. 그래서 석회를 주는 양을 어떻게 하라고? 토양 분석해서 처방서대로 토양 흙을 석회를 넣어야 돼요. 그냥 공짜로 주니까 뭐 석회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막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밭 전면에 시비하고 잘 섞이도록 경운합니다.
황산암모늄, 즉 여러분은 유황이라고 하는 비료를 말하죠. 황산암모늄이나 인산과 축분과 혼합할 때는 비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살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든가 이른 봄에 넣어주는 게 좋겠다. 최소한 작물 재배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석회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도를 교정하는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노는 5.5에서 6.5, 밭과 과수원은 6에서 7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뭐 집어넣는 양인데 이런 것은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토양 검정하면 거기에 처방서에 다 석회를 얼마 넣으라고 처방을 해주니까 그 처방서대로 따르면 될 거예요. 산성 토양을 교정할 때는 석회를 넣어주면 됩니다. 석회 종류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석회에서도 칼슘만 들어있는 석회는 소석회, 석회석, 부산석회, 폐화석, 생석회, 액상석회. 이름 안 들어본 것도 있죠. 이렇게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비료들이에요.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게 석회 고토 또는 고토 석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칼슘과 황이 들어있는 것이 부산석고예요. 이게 그냥 석고인데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화합물 이름으로 쓰게 되면은 황산칼슘입니다. 황산칼슘.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칼슘 유황, 황산이 일본 사람들은 유황이라고 해요. 황산을. 그게 이걸 이름을 거꾸로 해서 칼슘 유황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온 칼슘제라고 해가지고 파는 놈들이 있어요. 제가 놈이라고 해요, 아예. 속지 마세요. 칼슘, 황산칼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다더만 황산칼슘보다 훨씬 좋은 거라고 했다는 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게 주로 우리나라 노지는 이쪽을 많이 신경 써요. 근데 여러분처럼 하우스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이런 경우로 가고 있는 데가 많아요. 저희가 하우스를 가서 보면 약 70%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칼리 토양을 교정하는 방법이 질산이나 황산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 효과가 좋긴 합니다. 근데 질산, 황산이 어떤 거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걸 사고 싶다고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위험하니까. 근데 너무 pH가 높아져 가지고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질산이나 황산을 쓰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판매를 하지 않아요. 왜?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이 황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맨살에 닿으면 다 타버려요, 살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현장에서 진단하고 저희가 조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질산은 몇 번 조제해서 농가에 처방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제를 해가지고 병에다 만들어주고 요 놈을 이제 탱크에다 타서 쓰도록 그렇게까지는 해드리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황산 암모늄을 사서 쓴다든가 과석, 과린산 석회의 준말입니다. 중과석, 중가린산 석회, 그 다음에 염화칼리, 황산칼리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토양의 산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토양은 저런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 기술센터든 아니면 저희 도농업기술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진단해 드리고 처방해 드릴 겁니다.